일단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뭐가 약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틀린 거 보면 물리 화학 쪽이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고 근데 암기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약한 점이 뭔지를 알고, 일단 우리가 지금 답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 오른쪽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아까 푼 거, 그 다음 왼쪽에다가는 우리가 좀 전에 나눠준 고1 사물학평, 그거 좀 같이 펴봅시다. 그냥 같이 그냥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치가 동일하게 진행이 됐으니까 너희들이 직전에 이제 3월 거 풀어봤을 때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라는 거고요. 하나씩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들 과학 이제 수능도 봐야 되잖아, 그지? 옛날에는 뭐 내가 좀 과학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로 도망치는, 요즘 이제 고2, 고3들은 소위 말하는 사탐런 이런 거 많잖아, 그지?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피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일단 뭐 얘들아, 근데 내 이름은 아니? 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몰라? 나 혹시 생각의 차이 계속 다니는 사람, 생각의 차이 다 다녀? 아예 생각의 차이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 그냥 특강해서 왔구나. 나는 생각의 차이에서 이제 배재고등학교만 통합과학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7시부터 10시 진행하고 있고, 원래는 내가 이제 평일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 애들이 선생님은 왜 안 하시나요? 해가지고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됐어요. 갑자기 진행을 해야 돼서 어제 진짜 밤새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사실은 뭐 수학이나 뭐 국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어떤 특징적인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조금 일률적이야. 근데 과학은 그렇지 않고 사실은 물화생지가 다 따로워요. 물리학자들은 화학자 싫어하고, 화학자들은 생물학자들 무시하고, 지구학자들은 약간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물화생지가 사실은 다 특성이 다른데 그걸 같이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특성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화생지를 다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죠. 알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배재고등학교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일단 고1 사물학평이니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1번의 답이 뭐였죠? 1번의 답이? 4번이었죠. 1번 틀린 친구들도 꽤 많고, 이게 왜 4번이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해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계정으로 딱 너희들이 시작이 되잖아, 그지? 그때 중요한 게 융합형 사고, 그러니까 단원별 출제가 아니라, 이것도 그나마 지금 단원별로 딱딱 나눠져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한 문제에 예를 들어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은 물리, 니은은 생물, 이런 식으로 융합형 출제가 될 거예요. 그 뭐 수능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예시문항도 발표가 됐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게 자료 해석형 인재. 그러니까 자료를 잘 해석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국어 풀 때 뭐 독서 비문학 그런 거 풀 때 있잖아. 너희들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이제 과학에서 조금씩 써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나 뭐 혹은 도표, 막대 그래프 등등등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뭐야? X와 Y를 정확하게 지칭해서 뭔지를 아느냐. 우리가 수학만 풀다 보면 당연히 가로축은 X고 위쪽은 Y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과학은 내가 짓기 나름이거든. 이거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건데 너희들이 아직은 과학을 막 엄청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원점을 잡죠. 이거 혹시 너희들 아니? 이게 지금 보통 원점을 잡으면 이 꼭지점에서 45도 기준으로 O자를 쓰거든. 이거 여기가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봐봐, 내가 얘를 요렇게 원점을 잡아. 요렇게. 그러면 y 값이 여기가 y 값이 0이란 뜻일까, 얘들아? 아니거든? 이거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약간 디테일인데, 이게 사실 대학교 가면 배우거든?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우는, 1학년 때 애들 놀잖아. 그래서 이때 애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해서 이것도 잘 모르는, 전공자를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여기서 시작되면 x만 0인 거고, y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 내가 짓기 나름인 거거든? 혹은 내가 얘를 요렇게 0을 잡으면 이 x 여기가 0일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잡냐면 요 꼭지점에서 45도 각도로 원점으로 딱 잡아서 x와 y가 모두 0에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거든. 그냥 당연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하나하나씩 다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45도 각도 이제 0 있으니까 여기서도 0부터 시작되고 여기도 0부터 시작되는 함수로 보셔야 돼요. 일단은 같은 물질이냐 뭐 비열이 어떻냐, 도대체 같은 물질인 것과 그 다음에 비열인 것이 어떤 상관이 있냐. 얘들아,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어때요? 같죠. 얘들아, 저번에 애들 통합과 강의하다 보니까 비열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자, 비열이 뭘까요, 얘들아? 비열 알고 있니? 비열. 우리가 비열 문제를 너희들이 많이 맞췄으니까 그래도 비열이 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춘 거 아닐까? 비열 이거 맞춘 사람 1번. 맞췄어? 자, 여기 앞에 마스크 쓴 친구. 비열이 뭘까요?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그런 거거든. 내가 물을 끓여.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여요. 그러면 한 3, 4분 기다리면 끓죠. 근데 내가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아이패드를 막 끓이려고 만들어. 얘를 뜨겁게 만들려고 해. 그러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게 비열이거든요. 너네들 비열 정의 모르면 이거 나중에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써놓읍시다. 자, 물질이에요. 일단 물질을 정의로 잡아요. 어떤 물질이야? 어떤 물질을 물질 1g으로 잡읍시다. 1g을 1도. 너네들 온도 1도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가끔씩 C라고 있다고 해서 1도 C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이거 틀린 말이에요. 1도 C가 아니라 사실 정확히 1도가 맞아요. 1도.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이게 원래 열량 이렇게 하는데 열량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워하더라고. 그냥 열의 양이에요. 열의 양 이렇게. 그래서 열의 양이 사실은 그 열량이라는 말인데 아이들이 열의 양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의 고유한 특징 같은 거야. 어떤 물질이 많냐 적냐로 아니고 그냥 1g을 딱 정해주고 그 물질을 1g 아니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물질 자체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x가 너네들 x를 기준으로 y를 보면 이게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y를 기준으로 x를 보셔야 돼. 왜냐하면 어떤 물질 1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그죠?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량이 아니라 어떤 물질 온도를 예를 들어서 10도에서 15도, 5도 올리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냐 이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너희들 혹시 공식도 알고 있니? 이 비열 관련한 공식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면 적어두시고 보통 열을 Q라고 써요. 내가 얼마큼 열을 가해주냐. 그래서 그 Q는 열의 양은 내가 가해줘야 하는 열의 양은 비열 C, 비열이 보통 스몰 C로 씁니다. 스몰 C로 쓰고요. C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델타 T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때는 선생님이 뭐 씨암탉 혹은 시멘트 이렇게 외우기로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래서 결국에는 열의 양은 결국에는 비열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열이라는 건 계속 주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왜 X좌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이 나왔느냐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속적으로 같은 열을 계속 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해주는 열의 양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죠. 내가 누적해 주는 거잖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결국엔 뭐에 비례하냐면 열의 양에 비례하는 거예요. 열의 양. 근데 그것에 따른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보자. 예를 들어서 10에서 15라고 하는 5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지만 대소만 비교할 거라면 5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대소만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5도 올리는데 필요한 양 이러면 A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5도 올릴 때 얘는 몇 초가 걸렸죠? 1분이 걸렸죠. 1분이 걸렸고 C 같은 경우는 5도 올리는데 요만큼의 시간, 그러니까 3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Y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는 Y를 기준으로 X를 보셔야 돼. 5만큼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1만큼의 시간, 1만큼의 열의 양이 필요했고
얘는 3만큼의 열의 양이 필요했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1번은 틀린 보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돼. 2, 3, 4, 5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의 비열이 열의 B의 비열보다 크다. 이거는 자 보면 A의 비열이 결국에 5도 올릴 때 이렇게 한 칸 갔으면 B 같은 경우에는 5도 올렸을 때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자. 5도 올렸을 때 한 요 정도? 조금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값을 지칭하기 때문에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크다가 아니라 결국엔 B의 비열이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받은 열의 양. 이걸 왜 사실은 3번에서 물어봤냐면 사실 이걸 1번에서 물어보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 동안 받은 열의 양이라는 건 결국에는 시간이 열의 양에 비례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1, 2번을 사실은 풀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비열의 정의 자체가 시간이라는 팩터가 아예 없지. 근데 그거를 Q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열을 가해주니까 시간은 이꼴 Q, 열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받은 열의 양은 그냥 지금 A, B, C 그냥 싹 다 똑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내가 동일한 기계를 가지고 계속 열을 주입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가 맞는 거고요. 뭐 온도 변화를 시키기 쉬운 물질이다. 이 뜻이 뭐야? 비열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물질을 막 가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온도를 올리려면 이만큼이나 열을 많이 가해줘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시키기 쉬운 물질이라는 거는 비열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물 같은 거 있죠. 물. 그냥 우리 H2 물.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 뭐예요? 70%가 물이죠. 그 물이 왜 중요하냐면 비열이 높기 때문일까, 낮기 때문일까? 높기 때문이죠. 우리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물의 온도가 36.5도. 근데 비열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이야 혹은 겨울이야 할지라도 이 온도가 쉽게 안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하죠. 통합과학에서도 배우고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물학을 이제 선택을 한다면 배우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도 요 같은 온도까지 높이는데 이제 필요한 열의 양 요거는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프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배, 그러니까 3분의 5배라는 말은 그냥 아예 틀린 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아이들이 틀렸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비열 자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너네들이 일단은 3월 학평 작년 거 보면 비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건 풀었는데 3월 학평 보면 학생들 3명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쉽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게 나왔어. 그럼 틀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딱 위치가 돼 있는 거거든. 내가 이건 풀지만 저건 못 풀어. 너희들이 배재고등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될 텐데 공부를 잘 하려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엉덩이만 쫙 붙이고 앉아있으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 왜냐면 대부분이 암기 과목이고 너네들 지금은 수능 세대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세대 학력고사 세대였던 거 알아요? 학력고사 세대. 학력고사 세대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수능이랑은 달라. 사당오락이라는 말이에요. 사당오락. 사당오락 뭔지 알아? 4시간 자면 당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사당오락. 그렇게 불렀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암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수능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막 잠을 막 줄일 필요도 없고 딱 12시에 자는 것도 괜찮아. 나도 그냥 12시에 잤고.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내가 중학교 때 뭐 열심히 밤을 새서 노력하지 않았으니 고등학교에서 밤을 새면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방향성이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이 훨씬 중요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가 훨씬 중요해. 훨씬. 공부를 잘했던 모든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나 포함, 내 주변 사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내가 많이 틀리잖아. 틀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틀렸는데 그럼 내가 슬퍼야 되냐? 그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100점을 맞았지. 너네들이 이걸 100점 맞은 거 여기 한 명도 없거든요. 많이들 틀리셨어. 만약에 여기서 100점을 맞았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시간 낭비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관점을 바꿔야 되거든. 모르는 걸 해야 돼. 모르는 걸.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비열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고 이게 지금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게 부력이 나와요. 얘들아 이거 부력 할까 말까. 이거 틀린 사람 좀 많죠? 이거 맞은 사람. 맞은 사람? 어깨 맞았네. 자, 부력.
너네들 부력 정의 알아요? 부력? 모르죠? 솔직히 버려도 돼요. 고등학교 교육과에서 다 빠졌어,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학교 때 공부 못했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니까? 수학은 중학교 때 잘하면 뭐 고등학교 때 잘하겠죠. 그죠? 뭐 대부분 비슷하니까. 근데 과학은 그래요. 부력 있죠? 원래는 이게 물투, 고3 때 배웠거든? 근데 그것도 다 빠졌어. 이제는 부력의 부자도 안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미안. 3번을 클릭했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 2번. 부력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사실 제껴도 괜찮아. 알겠죠? 그래도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너네 그거 알아? 너네 통합과학 그래도 배웠으면, 거기 이제 무게 나오죠? 무게. vs 질량. 차이가 뭘까요? 이네 둘이 똑같은 걸까? 네, 똑같지 않으니까 이제 질문을 한 거겠죠? 일단 질량의 단위가 뭐야? 너네들 1단원, 너희들 이제 입학하고 나서 바로 배워야 될 게 과학의 기초죠? 거기서 이제 SI 유닛으로 이제 배울 텐데, 기본량으로. 질량이 단위가 뭐야, 얘들아? 킬로그램. 우리가, 그람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쉽잖아. 그죠? 실제로 물리에서는 킬로그램을 쓰고, 화학에서는 g을 써요. 왜냐면 화학은 뭔가 섞어야 된단 말이야, 용액을. 근데 킬로그램을 갖다 섞진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g을 많이 쓰긴 써. 근데 이 과학의 기초, 과학의 이제 1단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다 이제 학자들이 있겠지만은 약간 선두에 서 있는 건 항상 물리학자들이죠. 물리학자들이 항상 좀 기본을 다져.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량이 킬로그램으로 그냥 가요. 알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 무게는 단위가 뭘까? 뉴턴이죠. 그러면 어쨌든 단위가 다르니까 차이가 있는 거야. 너희들 과학의 기초 딱 배울 때 사실 과학의 기초가 작년까지 없다가 왜 이제 들어갔냐면 그 단위를 알아야 너희들 과학을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위가 좀 다르지. 그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차은우라는 사람이 있어. 차은우가 잘생겼어요? 아니면 짜장면이 맛있어요? 이런 거예요. 서로 비교 대상의 등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근데 애들이 그냥 숫자, 그래서 몇 뉴턴, 5뉴턴, 5kg 이러면 이 5라는 숫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뒤에를 안 봐. 그래서 둘이 비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전혀 다릅니다. 아예 다른 거야. 자, 뉴턴, 무게는 뭘 의미할까요? 질량에다가 뭘 의미하는 걸까? 그쵸. 무게는 다른 말로 중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중력을 이꼴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몸무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부모님도 몸무게. 사실 몸무게란 말이 틀린 거죠. 왜냐면 우리가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몸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거죠. 몸무게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 매스, m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9.8이라고 하는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무게가 5뉴턴인 것에 좀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조금 그냥 해설지를 좀 보시면 알 거야. 왜냐면 지금 부력을 뭐 지금 강의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대학교 가지 않는 이상 안 할 거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안 나오고 고3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고 그냥 한 3, 4년 뒤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통합과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뉴턴이라는 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지. 이거는 물리. 지금 배재고등학교에서 물리 선택자가 제일 많아. 저기 저 동네만 가더라도 일반고 같은 경우, 혹은 공학만 가더라도 물리 선택자 수가 진짜 없거든? 물리 선택자가 진짜 없어. 보통 진짜 50명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전체,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뭐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이 다 되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물리 선택자 수가 한 50명에서 1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기본 9등급제에서 거기서 4%를 나눠야 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50명 중에 4%면 몇 명이야, 얘들아? 2명. 딱 2명만 1등급인 거야.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너희들은 그래도 5등급제잖아. 또 400명 학생이고 5등급제고 그러면 10%가 1등급이야. 그죠? 400명이고 그러면 한 40명 정도가 1등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배재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호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1등급을 들어갈 확률은 높죠. 근데 이제 물리 선택자 수가 제일 많은데 물리에서 가장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게 파동 부분. 여기 빛과 굴절. 요 내용입니다. 얘들아, 거기 처음에 법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법선. 기억해? 법선이 뭘까요? 이거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 이런 굴절 이런 거 풀 때 올해에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선이 뭘까요, 얘들아? 법선. 법선이 뭘까?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 딱 정해줄게. 그냥 법선부터 그리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법선이 있다면 법선부터 그리자. 너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법선인데 법선부터 그려야 돼요. 그 법선이 뭐냐면 바로 요 통과면. 내가 통과하려고 하는 부딪히는 면의 수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수직인 선을 얘기합니다. 수직.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뭐 2차원적인 뭐 A4 용지에서 딱 그냥 X로 쫙 나와 있으니까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막 휘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자, 여기 볼까요? 내가 그냥 막 선을 그었어.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입사각을 내가 이제 측정하려고 내가 빛을 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입사각이 될지가 애들이 헷갈려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법선부터 그리는 겁니다. 자,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법선부터 그리세요.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범위지만 결국에 중학교 범위냐 혹은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을 선택하느냐 상관없어. 무조건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법선부터 그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법선은 부딪히는 면의 수직인 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자,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각. 근데 사실은 별거 없어. 둘 다 똑같거든. 혹은 너네들 굴절 배우죠. 굴절. 뭐 굴절은 당연히 알 거 아니야. 뭐 젓가락 물에 꽂으면 굴절 되는 거. 굴절. 뭐 굴절각.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텐데. 뭐든 상관없어. 결국에는 이건 모두 다 뭐로 통일되냐면 법선 사이에 끼인 각이에요. 법선 사이에 끼인 각. 이 용어를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법선 사이에 끼인 각이다라는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란 선이 있고 이렇게 입사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가 입사가 딱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할까? 2번. 1, 2번이 있는데 어떤 게 입사각이냐. 이게 공부를 안 하다 보면 헷갈려. 근데 너희들이 뭘 배우던 그냥 법선 사이에 끼인 각, 법선 사이에 끼인 각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면 1번이 될까? 2번이 될까? 당연히 2번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 입사각이 되는 거고 반사각은 말 그대로 반사잖아 얘들아. 반사각은 당연히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도 법선 사이에 끼인 각. 요 3번에 해당하는 공간.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선 사이에 끼인 각으로 우리는 정의를 해놨다. 그러니까 무슨 각은 기본적으로 법선 사이에 끼인 각이다 라고 이제 알아두세요. 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너희들이 뭐 공부를 잘하게 돼서 물리 선행을 하게 된다 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통과하게 돼요. 통과하게 쭉 통과하면 뭐 법선을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통과시켜요. 통과시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사각이 갔다가 얘들이 입사각이 갔다가 그냥 통과하면 그냥 일자로 가겠지만 굴절이라는 말이 꺾인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굴절이 돼. 이렇게 굴절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꺾인 거야. 이게 굴절이 됐어. 굴절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알잖아.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다가 이게 그냥 가면 그냥 가는 건데 얘가 꺾여버려. 그러면 굴절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법선 사이에 끼인 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4번에 해당하는 공간이 결국에는 바로 굴절각이 되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는 다 법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뭐 그냥 애매한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 보기가 좀 쉬워지죠. 법선은 거울면과 수직인 선이다. 거울면과 수직인 선이죠. 왜냐면 부딪히는 면과 수직인 선인 거고 이제 니은 보기가 좀 쉬워지는 거지. A는 입사각이냐. 아이들이 부딪히는 면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법선으로 우리는 정의해놨기 때문에 A가 입사각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법선 사이에 끼인 각이기 때문에 니은 보기 틀렸고요. 자, 디귿 보기는 자 B의 각도를 줄이면 C의 각도 늘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때 얘들아?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같기 때문에 틀린 보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이게 물리 기준으로는 맨 뒷단에 나와.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이제 나오는데 앞에 이제 특히 배재고등학교는 누적으로 물리가 출제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 때 못 봐.
그러면 이걸 빨리 피드백을 해놔야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때를 잘 볼 수 있어. 왜냐면 누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효자 단원이 바로 이제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너희들이 한 2등급 아래로 안 떨어질 수 있거든.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사실 역학도 어려운데 이것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되니까 그거는 진짜 빨리 막아놔야 돼. 알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용어 정리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진짜 물리다운 물리는 사실은 4번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앞에 좀 물리가 많네. 전동기. 우리가 전동기도 있고요. 전자기 유도도 있어요. 사실 둘이 구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생긴 게 좀 비슷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전동기를 배웠을 때와 전자기 유도를 배웠을 때 똑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 전혀 반대 해석이거든. 지금 문제 잠깐 보시면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코일에 전류가 이제 흐르고 있다 나와 있고 뭐 무슨 방향이냐 무슨 방향이냐 다 나와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 일단 자기장의 정의 이거는 조금 알아가자. 자기력의 정의 가자. 자기력. 자, 자기력의 정의 우리가 배우긴 배웠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이나 니은이나 디귿이나 뭔가를 해석하려면 자기력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기력이 뭘까? 자기장에 미치는 좋은 얘기예요. 자기장에 미치는 힘. 왜냐면 우리가 전기력 이런 거 얘기하면 전기장에 미치는 힘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중력, 그건 중력장에 미치는 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은 필드라는 얘기고 그 필드에 존재하는 힘이다. 근데 사전적 정의는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정의는 또 달라요. 왜냐면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요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이거 좀 써놓자. 이게 뭐 교과서에 써놓은 대로 보면은 그냥 뭐 엄청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이 나도 과학을 뭐 태어날 때부터 잘하진 않았거든요. 나도 원래 문과 성향이었어. 문과 성향이었다가 이제 과학을 조금 잘 하게 된 케이스여서 좀 어려운 정의를 좀 쉽게 많이 바꾸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나 일반 물리학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이 맨날 얘기했던 건데 남 자기장.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더라고. 남 자기장 속에서 내 전류가 받는 힘 이런 겁니다. 이게 남과 나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물리 고등학교 2학년 때나 그 다음에 통합과학 나중에 전자기 유도 배울 때 남의 자기장인지 내가 일으킨 자기장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 그 다음 내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속에서 내 전류가 받는 힘 이러는 거죠. 혹시 물리학 선행 해본 사람 있니? 아직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류가 흐르지. 지금 뭐 저기 밖에 나가면 전선 흐를 거 아니야. 전선 흐르면 전선 주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도선이야. 그럼 나한테 이게 전류가 흘러. 그러면 나는 내가 전류가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전류가 생기면 나만의 자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남과 내를 빼놓고 해석하니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그러면 내가 전류가 흐르는데 내가 자기장도 자체 자기장이 생기네? 그럼 나의 자기장이 내 전류를 밀어버리네? 그럼 내가 전류가 흐르기만 하면은 자기장 생기고 자기장이 내 전류를 밀어서 내가 이동하나? 이런 오개념이 생긴단 말이야. 아예 말도 안 되는 오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남의 자기장, 다른 외부 자기장이 있어야 그 외부 자기장이 내 전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남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N극과 S극이 나와 있고 N극 방향으로 이제 자기 선속을 여기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는데 결국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뭐가 생긴다? 전류가 내가 건전지를 넣어서 일으키는 겁니다. 건전지를 넣어서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는 따라라라따 가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돌겠죠. 너네 혹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되는지 어떻게 알아 너네들? 그쵸? 손바닥. 이게 이름이 뭘까 이게? 손바닥 이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거 말고 딴 걸로 하나? 이렇게 하나? 이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달라. 이게 원래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있는 거고 이게 장풍 쏜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 근데 난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FBI. 우리 미국의 FBI 있죠? 약간 총 쏜다 그래서 FBI 이렇게 얘기해요. F는 force, 힘. B는 자기장. I는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손을 잠깐 펴보시면 이제 자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잖아. 그지? 그럼 FB, B를 이렇게 두시는 거야. 이렇게 두시고 내가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걸 생각해 보면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F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얘를 위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밀리고 얘는 아래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거고 사실 이게 FM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어려워서 잘 안 가르치지만 어차피 나중에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나머지도 이제 풀면 될 것 같고 너희들 이거 집에 가서 하나하나씩 다 해석을 봐야 돼.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나는 조금 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왜냐면 한 1등급 컷을 한 2개 혹은 3개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보통 한 40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잘했어야 되고 5번은 아이들이 많이 맞췄던데 그죠? 에너지 5번 많이 맞췄나요 애들? 몰라? 그래도 일단 묵혀놓자. 왠 줄 알아? 통합각이 안 나오거든. 에너지는 통합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 얘들아 6번 보자. 6번 되게 중요하거든. 6번에 니은보기가 작년 3월 학평인데 그냥 괜히 끼워놨는데 이거 틀린 학생들도 있어요. 얘들아 흡열과 발열 잘 구별해야 돼요. 이거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 수업을 해보면. 그래서 얘들아 이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이죠. 발열인 거고 니은보기가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죠. 일단은 거기 뭐 혹시 모르면 써놔. 암모늄 들어가잖아. 그럼 다 흡열이에요. 암모늄 들어가면 그냥 다 흡열이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뭐 지금 하나의 해설 강의지 뭐 개념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팁만 알려줄 거거든. 암모늄 들어가면 다 흡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산과 염기의 반응. 이거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반응이기 때문에 산과 염기를 섞었어. 그럼 이거 흡열일까 발열일까? 그거 써놓으세요.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섞잖아. 그럼 무조건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수능 통합과학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킬러로 이제 출제가 될 거고 역학보다도 그다음에 원래 배재고등학교 통합과학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화학 중화 반응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중화 반응이 주요시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요 문제도 이제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 자 7번도 보면은 이거 7번도 이제 통합과학 범위니까 알게 될 텐데 일단 너희들이 A가 2값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혹시 찾았니 얘들아? 그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화학식을 선정했을 때 A 몇 개, B 몇 개인 거야 이거? 뭐라고? 한 개, 두 개죠. 이거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알루미늄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섞으면 뭐가 돼요? 이온결합 물질이 돼요. 알루미늄 몇 개, 그 다음에 산소 몇 개? 2개, 3개요. 이거 혹시 왜 되는지 알고 있니?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하면 얘기해 줄게. 일단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주기율표. 주기율표에서 족을 알아야겠죠? 알루미늄 몇 족일까요? 알루미늄 몇 족일까요? 뭐 수엘리 배부탄 이렇게 세도 되고 아니면 기억상으로 3주기에서 나트륨 있었고요. 마그네슘 있었고 알루미늄 있었죠. 그러면 3족일까 13족일까 얘들아? 13족이죠. 1, 2 갔다가 13으로 넘어갑니다. 가끔씩 출제될 때 괜히 13이 아니라 3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 진짜 비열하게 된 거거든. 그래도 기억해줘야 돼. 13족이라고 생각하세요. 13족이기 때문에 얘가 이온화가 되면 3개를 다 잃어서 3 플러스가 되고 자 산소는 몇 족이죠? 몇 족? 산소가 일단 너네들 뭐 나한테 수업을 안 들어도 제발 계약하기 전에 주기율표 외우고 들어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 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내가 빠른 년생이어서 나 한글 모르고 초등학교 입학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딱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구구단을 몰라. 과학을 하려고 하는데 주기율표를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처음부터 시작해도 되거든. 근데 일단 주기율표는 외우고 들어가자고. 알겠죠? 입학하기 전에. 알겠죠? 그래서 산소는 16족이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래서
두 개가 더 들어오면 8개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가 됩니다. 이걸 목표로 삼고 있죠. 근데 만났을 때 결국엔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3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얘가 2개, 얘가 3개라고 한다면 전환행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 때 얘와 얘를 가지고 크로스를 해라 라고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2대 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존재 조건은 당연히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만 맞는 얘기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만, 다른 거 말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8번도 뭐 괜찮고, 8번도 괜찮고, 9번도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11번. 얘들아, 11번 잠깐 볼까? 11번은 매년 출제가 되긴 해가지고, 11번도 엄밀하게 봐서는 몰라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 1도 안 나와. 고등학교 2학년? 원래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 나왔거든? 근데 너네들 때 나와요. 너네들 때, 정말 어려웠던 가계도. 너네들 아까 가계도 때문에 아까 많이 씨름하던데. 가계도가 이제 생명과학 고등학교 2학년 때 빠졌어.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3으로 넘어갔고, 요 분류체계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내가 생물 잘 못하더라도, 내가 암기 진짜 잘하면,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생명과학과, 혹시 생명과학과나 생공 쪽으로 가고 싶은 친구 있니? 있어? 생명과학과하고 생명공학. 그런 느낌? 생명과학과에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4학년 때 배우는 게 계통분리학이라고 있어요. 그 계통분리학에서 배우는 게 딱 요 내용인데, 진짜 배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업이 되게 지루합니다. 수업이 되게 지루할 정도로 되게 힘든데. 이게 이제 구별을 조금 해줄게. 5개의 뭐 분리의 특징을 나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생물이 있죠, 생물. 일단 생물을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혹시 알아요? 무슨 거? 동물, 식물? 너무 이제 좁혀졌어. 그건 맨 마지막. 너희들 세포, 통합과학 배웠으면 우리가 생명 시스템에서 뭐 배웠죠? 핵이라는 구조물 배웠죠? 핵 안에 뭐가 있어, 얘들아? 몰라요? 일단 핵이 뭔지 알아? 핵이 뭔지 알죠?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 근데 거기서 이중막으로 뭐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텐데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전 물질, DNA라고 얘기하죠. 그 DNA를 잘 보호해 주는 게 핵이에요. 우리는 고등 생물이야 아니면 저기 하등한 생물이야, 우리? 고등하죠?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면 살아도 되잖아, 그지? 근데 옛날 그런 생물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세균, 이런 애들. 그래서 핵이 있냐 없냐를 일단 구별하셔야 돼. 핵이 없는 애들을 원핵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핵 생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했는데 사실 많이 까먹었을 거야.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써줄게요. 얘는 핵. 얘는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핵이 워낙 중요해. 왜? DNA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한 애들, 진핵생물이 바로 핵이 있는 애들이다. 됐죠? 자, 진핵생물. 원핵생물은 딱 요 정도만 알면 돼. 원핵생물, 핵 없구나. 끝.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을까, 얘들아? 하등한 거. 하나만 얘기해볼까요? 세균. 얘들아, 너네들 아는 세균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 대장균. 이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대장균. 얘들아, 내가 대학을 무슨 과 나왔는지 알아요, 혹시? 내가 약대 나왔어요. 중대 약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세균이나 이런 거 조금 많이 알거든? 많이 아는데, 그 약대는 이제 6학년 때 실습을 해요. 혹시 저쪽 고속터미널역 알아? 많이 갈 일 없나? 거기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있어요. 혹시 의료계통 가고 싶은 사람? 없어? 거기 이제 빅5 병원 중에 하나가 CMC라고 해서 가톨릭대 의대가 있어. 그 이제 병원에 실습을 했는데, 거기 이제 환자분 중에 많은 케이스가 대장암 혹은 직장암이 많아요. 직장 어딘지 알아? 항문 바로 위가 직장이에요. 직장 환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때, 특히 우리 나이 때 좀 젊잖아, 그치? 젊은 데에도 그렇게 직장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대장균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암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아예 다른 거 알아요? 얘들아,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그건 생물학적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물을 기준으로 나눌 때 바이러스를 추가시키면 안 돼. 알겠지? 바이러스는 그냥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그냥 하나의 그냥 다른 애야. 그러니까 세균으로 얘기해줘야 되고 대장균.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당연히. 자, 그래서 세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진핵 생물을 또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걸 좀 외우기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동물, 식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동물 원균 이렇게 외우자. 동물 원균. 이게 뭐 첫 글자는 아닌데 동물 원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물 원균 이러면 동물, 그 다음 물, 식물, 그 다음에 원생생물, 그 다음에 균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알면 돼. 동물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움직일 수 있으면 동물이에요. 물론 움직일 수 있는 다른 애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우리가 활발한 뭐 포유류 뭐 어쩌고 등등등 알 거 아니야. 식물도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생생물과 균류가 좀 나눠지는데 원생생물은 우리가 진핵생물, 그러니까 핵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하등한 거야. 우리가 멍청한 애들 보고 뭐라 그래? 새대가리? 근데 조류가 포유류보다 더 똑똑한 거 알아요? 사실 더 똑똑해요. 걔네는 날 수 있잖아. 우리 인간 못 날죠. 그렇기도 하고.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아메바 같은 자식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메바가 진핵생물, 세균보단 그래도 똑똑한데 그래도 아직은 하등해요. 그래서 아메바가 원생생물에 해당이 되고요. 너네들 집에서 많이 먹는 조류에 뭐가 있어? 미역, 뭐 김 이런 것들. 이 조류가 나는 조류가 아니라 해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조류라고 얘기하거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은 뭐 교과서에 담겨 있는 건 너무 많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위주로 얘기해 주는 거고. 얘들아, 균류에 뭐가 있어? 이거 알아야죠. 이거 문제도 써져 있지만 효모. 우리 인스타 보면 이쁜 언니들이 효모 광고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효모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먹으면 다 분해되기 때문에 사실 쓸모 없거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혀 효과 없지만 그렇게 파는 거죠, 사실은 요즘에. 그래서 효모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너희들 이거 있어. 이거 하나 더 있어. 두 글자. 이거 알아야 돼. 버섯이 바로 균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 곰팡이가 바로 균류예요. 그래서 버섯 좋아하는 애들은 사실은 곰팡이 먹는 거야, 곰팡이. 근데 우리가 맛있죠. 맛있으니까 많이 먹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산이끼가 식물계예요. 식물계. 이거 우산이끼가 뭐지 싶을 텐데 식물이에요. 알겠죠? 나머지는 괜찮을 거고. 자, 쭉쭉 넘어갑시다. 가계도는 그냥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게 애들이 너무 많이 막 힘을 쏟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안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물 선택 안 하면 안 나와요.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교육권 좀 빠져서 고3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 안 해줘도 돼. 이것 때문에 재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 우성에서 지금 열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우성인 거고 이 정상이 결국에는 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 나머지 안 봐도 돼. 이것만 보면 되거든. 근데 애들이 막 이거 하나씩 해석하느라고 너무 많단 말이야. 수능도 하나만 딱 보고 가는 거지. 이걸 다 해석하면 시간 내에 못 푼단 말이야. 하나당 1.5분인데 이걸 어떻게 풀겠냐, 그지? 나중에는 막 대립, 뭐, 연관 이런 것도 어려운 것도 배우기 때문에 딱 봐야 되는 거 하나만 보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내분비셈.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일단 A가 뭘까, 얘들아? A가 뭘까? 뇌하수체죠. 얘들아, 혹시 뇌하수체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에서 조절해주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표시되진 않았지만 시상하부라는 게 있어요. 시상하부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고 거기서부터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게 이제 시상하부입니다. 거기서 이제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갑상샘이라고도 얘기하죠.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갑상샘, 뭐 항진증이라든지 저하증이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얘들아,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으로 이제 자극하는 호르몬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 그대로인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영어로는 TSH라고도 얘기하고, 티록신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이런 식으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름이 그냥 있어.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가는 건 이름이 뭘까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일을 시키는 거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며. 근데 그 일을 하도록 위해서 명령해 주는 거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RH, 릴리징 이래가지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자극 호르몬자를 빼버리고 그냥 방출 호르몬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조절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혹시 음성 피드백 이런 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좀 있어 한시니까 뭐 그냥 딴 얘기 좀 해보면 그 요즘 헬스 하는 사람, 헬스 많이 해? 헬스 요즘 스테로이드 많이 꽂죠? 우리 학생들은 많이 안 꽂겠지만 헬스 스테로이드 꽂으면 왜 사람이 고자가 될까요? 알아? 왜냐면 남성 호르몬을 주입하면 오히려 성기능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니? 신기한 게 이 뇌하수체랑 시상하부가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우리가 혈액에 꽂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에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죠. 근데 이 여기는 좀 이렇게 고립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과 좀 고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여기서 이미 많네? 생산을 안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얘가 생산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만 망하게 돼. 나머지는 남성 호르몬 엄청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주사를 해서 혈액에 꽂으면 여긴 많아지는데 여기가 안 생겨요. 이미 여기가 많다고 해서 얘가 많다고 착각해버리고 얘가 안 만들게 되거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꽂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밖에다 꽂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끔씩 유튜브 댓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막 댓글들로 막 싸워요. 어제도 막 보면은 이제 안타까웠는데 나는 그런 거에 댓글 하나도 안 담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알려주고는 싶죠. 그래도 뭔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벌써 53분이긴 해서 이것도 그냥 힌트 알려줄게. 이거 15번 있죠. 이런 문제 나오잖아. DNA 상대량 나오고 2, 4, 2, 1 가잖아. 이거 무조건 생세포 분열이고요. 2, 4, 2로 끝나면은 이거 체세포 분열이에요.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체세포 분열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이거 기억 보기가 틀렸잖아. 그지?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감수 분열. 혹은 다른 얘기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2, 4, 2, 1 순서로 가면은 무조건 감수 분열, 생세포 분열이고 2, 4, 2에서 딱 끝난다. 그러면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웠던 게 아직도 생각나거든. 그냥 2, 4, 2, 1 딱 보고 2, 4, 2.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그래프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와 Y가 뭘 지칭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염색체 수 이렇게 바뀌면 또 달라요. 근데 DNA 상대량이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달할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많아서. 얘들아, 그 다음에 염색체수, 이거 답이 디귿만이잖아, 얘들아. 그지? 염색체수 어떻게 세, 얘들아? 지금 여기는 지금 화질상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좀 힌트를 줄게. 염색체수 셀 때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기도 하고, 이렇게 생겼기도 하죠. 이거 좀 중요해요, 얘들아. 이거 좀 볼까? 여기가 동그라미 있지? 이걸 동원체라고 얘기하거든? 이거 개수만 세주시면 돼. 이거 개수. 이 동그란 거 개수만 세주시면 돼. 이거 날개 있는 것도 세면 굉장히 좀 더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요 동원체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요거 개수를 생각해 주시면 그냥 염색체수가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문제 풀다가 헷갈리면 그렇게 보시면 돼. 어차피 너희들이 고3 학평을 이제 준비한다면 집에서 잘 공부할 거기 때문에 오늘 뭐 2시간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팁만 좀 알려드릴게. 그것도 이제 자, 마지막 얘기해볼까요? 마지막. 일단 이거 많이 맞추긴 했었어. 많이 맞추긴 했는데, 이게 마찰력 방향을 아이들이 혹시 헷갈릴까봐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할게요. 자, 왼쪽은 내가 밀고 있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있어? 정지되어 있죠. 자, 왼쪽은 밀고 있고요. 오른쪽은 정지해 있어요. 마찰력의 방향은 얘들아 어디야? 힘의 반대 방향? 또 다른 친구들은? 운동 방향의 반대. 근데 일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사실 대학교 일반 물리학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거든. 이게 사실 왜냐면 이게 물원, 물투 마지막에 나오거든. 이제 고3 물리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지 마찰력이 있고요. 이게 용어가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야.
정지 마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과 운동했을 때의 마찰력의 정의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얘기해 줄 때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운동 마찰력,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마찰력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운동 방향에 반대예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달라요. 힘의 방향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뒤로 당길 수 있잖아. 가지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 방향의 반대입니다. 운동 방향의 반대. 그래서 일단은 뭐 마찰, 너희들이 뭐 그냥 뭐 축구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있는 거 생각해보면 운동 방향 반대인 거는 당연히 알 거야. 그지?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는 운동 방향 반대인데 정지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게끔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상을 설명하는 힘. 얘들아, 과학에서 Y책 알죠? Y책. Y책은 잘못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은 왜가 아니거든. 중력은 왜 발생해?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Y가 아니라 how예요. 이론이 먼저일까? 현상이 먼저일까? 현상이 먼저예요. 과학은 무조건 현상이 먼저고 그거에 맞는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이론이 틀렸네? 그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맞다고 해서 맞는 건 수학밖에 없어. 이론이 맞으면 결과 무조건 맞는 게 수학이야.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좀 통쾌해하죠. 내가 정확하게 풀이 과정 썼다면 답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과학은 전혀 반대야. 현상이 있고 이론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쓴 거거든. 한번 보자고. 왼쪽은 지금 이동하고 있어. 내가 밀고 있죠. 이쪽으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리로 올라가고 있어. 밀어서가 아니라 운동 방향이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야? 이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정지를 했단 말이야. 정지를. 정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상을 설명하는 힘이어야 돼. 왜 정지를 할 수 있었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 일단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어? 중력. 그 다음에 수직항력이라고 얘가 받쳐져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좀 얘기하면 여기로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로 중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와 얘에 대한 합으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쪽으로 힘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 이쪽으로 결국에는 놓으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치? 뭐 요 받침대를 뚫고 지나가진 않으니까 요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정지했다라는 거는 얘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뭐가 존재했다? 바로 정지 마찰력이 존재했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현상을 설명하게끔 하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느냐 혹은 정지가 돼 있느냐로 일단 카테고리 나눠주시고 그다음 해석 방법을 나눠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개념 강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팁만 쭉쭉쭉 알려줬는데 너희들 배재고등학교에서 빨리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33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래서 내가 이해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걸 보고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내가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너희들 혼자 집에서 공부할 때도 그냥 이해됐어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이거면 저거 하듯이 약간의 레시피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서 내가 나눠준 해설집 꼭 보시고 그거에 맞는 또 고3 학평, 고3이 아니라 계속 헷갈린다. 고1 3월 학평 또 풀어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